미국 주식시장 급락의 이유, 미국채 수익률 곡선에 힌트가 있다. 오늘은 베론즈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나스닥이 특히나 급락을 많이 했죠. 최근에 이 차트를 보게 되면 9월달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이틀 만에 완전 급락을 했고, 금요일날은 다행히도 이제 밑꼬리로 달리면서 올라오면서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빨간 선을 기준으로 이게 한번 건드릴 때마다 다행히 회복을 했죠. 6월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과거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 찬스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추세가 무너진 것이라 그러면 급락을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죠. 3월 달에 전염병 사태 이후로 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 기술주도 좋았지만 어쨌든 많이 올라온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닷컴버블이랑도 비교할 만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헤지펀드들이라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한 3개월 좀 넘게 남은 시간 동안에 수익을 확정지으려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상당히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썰들이 있는데, 오늘은 베런즈에 나온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재밌죠. 헤이와이어 하면 이제 철사가 이렇게 엉망진창 얽힌 걸 얘기하는 건데, 한마디로 고장났다, 시장이 좀 엉망이었다, 주식시장이. 근데 그 힌트를 어디서 찾느냐, 단순한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힌트는, 답은 어디 있다? 미국채 수익률 곡선에 있다. 어떤 내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런즈에서 이 알렉산드라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미국채 수익률 곡선이 굉장히 어떤 힌트를 제공하지 않을까 한다 이거죠. 최근에 연준에서 어쨌든 간에 그 평균 물가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용인하는 스탠스를 취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명목 국채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 명목 채권들이 그 발표 이후로는 국채들 가격이 심상치가 않아요. 계속 조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30년물 같은 경우는 13베이시스 포인트가 수익률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47% 정도 되는 거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10bp가 올랐고 0.72 정도 되는 거고, 2년물조차도 올랐어요. 2bp 정도 올라서 0.15. 한마디로 수익률 곡선이 전부 다 이제 상향 중됐다. CNBC에서 갖고 온 건데, 이게 별거 아닌 거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13bp, 10bp, 2bp만 움직여도 퍼센티지로 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달 전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명목 국채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불안해지면 그 어떤 하락장에 대한 방어, 이런 어떤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국채로 수요가 돈들이 몰리면서 수익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최근에 급락장에서는 주식시장도 조정받았지만 사실 그거만큼이나 굉장히 투자자들이 이제 공포에 질리겠다는 건 명목 국채 그 가격이 굉장히 급락하겠거든요. 3월달 그 전염병 사태 이후로는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조정을 받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월가에서 썰들이 있는데, 어쩌면 투자자들이 미국이 이제 보면 이제 경제 재개가 더 광범위하게 리오프닝이 되면서 앞으로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냐. 그 연준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좀 자극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 일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섹터 로테이션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어쩌면 전염병 사태에서 가장 수혜주를 받았던 건 아마존이라든지 기술주들이잖아요. 그 집에서 이제 언택트 팀이라 해가지고 회사 안 가고 집에서 일을 하면서 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변화가 생길 조짐이 있다고 사람들이 베팅한다는 거죠. 그런 게 하나의 썰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고 평균 물가 정도만 올라가도요, 그럼 이제 명목 국채가 매력이 없는 거죠. 특히 장기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또 재미있는 상황은 주식시장이 기술주는 급락을 했는데, 이 와중에서도 은행 주식은 올랐습니다. 왜 올랐냐?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아까 말씀드린 수익률 곡선이 굉장히 스티프닝해지잖아요.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은행들 같은 경우는 아주 예대마진으로 봤을 때 나중에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던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KB ETF, SPDR, S&P에서 난 은행 ETF가 급락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1.9% 올랐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줌이라든지 펠로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염병 사태로 굉장히 대표적인 기술주로 각광을 받았는데 주식은 떨어졌죠. 또 재미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이제 이 손정희 씨에 관한 건데, 이 최근에 8월 달에 엄청나게 기술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뭘까? 그게 아무래도 옵션 시장에 어떤 고래가 출몰한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프트뱅크로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기사를 보면 손정희 나스닥 고래였다. 기술주 콜옵션을 얼마에 매수했냐면 4.8조를 매수했다는 거. 이거는
콜옵션 프리미엄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프리미엄이 이 정도면 그 가치가 얼마냐면 거의 60조죠. 500억 달러.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테슬라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8월달에 기술주들의 급등을 불러온 거는 아무래도 이 옵션 매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를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매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콜 매도를 겁도 없이 요즘 같은 급등장에서 해징도 안 하고 매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프트뱅크에게 만약에 뭐 장애 옵션이겠죠 아무래도. 그거를 매도를 했다면 그 콜을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그 해칭하기 위해서 현물을 좀 샀겠죠 주식을. 그래야지 방향성을 이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해칭 수요 때문에 어쩌면 기술주들이 급등한 거 아니냐. 반대로 얘기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소프트뱅크가 이 콜옵션을 이제 차익 실현한다거나 그쪽에 관련된 해치 펀드들 트레이딩 하는 애들이 굉장히 큰 포지션이 지금 시장에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손절을 야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어쨌든 이런 큰 포지션이 시장에 노출됐다는 거는 만약에 소프트뱅크가 모든 수익 실현을 다 한 다음에 뉴스가 나왔다면 큰 걱정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차익 실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차익 실현 안 했다 그러면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상당히 소프트뱅크로 하여금 굉장히 불리한 포지션에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런즈 기사를 계속 살펴보면 그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도 있어요. 왜 그 트레저리가 수익률이 올라갔냐.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특히 장기채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학 뒤치하면서 변동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채권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듀레이션 리스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뭐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일단 포지션을 줄이고 보자. 그 테크니컬한 어떤 수급에 의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9월 7일이 미국 휴장이에요. 노동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3일 정도 되는 주말을 앞두고 나서 포지션을 줄인 걸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 거죠. 정답은 아무도 몰라요. 어찌됐건 간에 조정이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월요일은 이제 휴일이니까 그 지난 다음에 어떤 방향성을 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장의 변곡점에 있는데 만약에 지금 목요일이랑 금요일날 있었던 주식시장만 볼 게 아니라 이 트레저리 마켓 아무래도 큰 손들이 있는 그 채권 시장을 봤을 때 지금 이 급락대 한마디로 채권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명목 국채가 이 트렌드가 계속된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의 지금 급락도 이 트렌드가 계속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런즈 기사들 얘기하는 거는 목요일 금요일날 됐던 그 급락의 어떤 트렌드가 명목 국채 트렌드가 계속이 된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에서도 은행 주식은 올라갈 것이고 테크 주식은 계속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아까도 봤지만 차트에서 나스닥이 밑꼬리 달고 올라왔는데 과거에 6월 달에 보여줬던 패턴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조정의 기회라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사람 생각하면 기술주들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다시 은행주들은 조정을 받겠죠. 그 채권도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방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변곡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서 어떤 베팅을 들어가기보다는 방향성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참고해 뒀다가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투자에 좀 활용을 하면 나쁘지 않겠다. 그런 취지로 기사를 설명드렸고요. 추가로 최근에 이제 8월 24일날 블랙락에서 모델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거든요. 요걸 제가 이제 커뮤니티 게시글로 이제 글로 표현했는데 영상을 하면서 요것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2월달, 3월달 이제 최근 8월달까지 보면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게 채권 부분인데 2월달 같은 경우만 봐도 맨 밑에 보면 짙은 보라색 이게 뭐냐면 글로벌 명목국채입니다. 명목국채 선진국. 그럼 이게 사실 오버웨이트를 했죠. 굉장히 콜을 잘했어요. 그래서 급락장에서 상당히 손실을 많이 하고 이득을 볼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전염병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그 당시에 명목국채 비중을 줄이고 뭘 샀냐면 회사채를 샀어요. 이것도 굉장히 콜을 잘했죠. 왜냐면 이제 그 연준에서 회사채를 사준다고 했으니까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 당시만 해도 팁스가 일부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8월달을 보시면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명목국채는 그 비중을 줄인 걸 더 늘리진 않았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회사채, 명목 회사채죠. 이거 비중을 확 줄여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뭐냐면 물가 연동 채권으로 갈아탔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그 연준의 어떤 그 발언을 예상을 하고 아니면 의식을 하고 준비를 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관해서 블랙락 커멘트를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3월에 비해 8월에는 투자증급 채권,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크레딧의 비중을 줄이고 물가 연동 채권, 인플레이션 링크 펀드의 비중을 크게 늘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된 퍼멘트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약하자면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물가 연동 채권이 명목 채권에 비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게 최근에 이제 브리지워터 웨이달리오가 한 거랑
어떻게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방향을 가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명목 국채 비중이 2월 이후부터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굉장히 이제 커멘트가 길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요약을 하자면 연초에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 했던 글로벌 명목 국채 비중을 2월 이후부터 줄였다. 현재는 글로벌 명목 국채가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가장 크게 오히려 언더웨이트로 비중이 축소된 자산에 해당되고 있다는 거죠.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그 명목 국채의 수익률이 하한선에 거의 가까워짐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이 낮을 대로 낮아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식과 역상관관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지금 실제 시장이 그렇잖아요. 주식시장 조정받는데 채권도 조정받고 있잖아요. 근데 팁스는 거기에 비해서 좀 덜 조정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는 위험자산 하락장에서 명목 국채 안전판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큰 손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도 이걸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앞으로 자산 배분 전략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정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냥 자기가 추정하시는 모델 포트폴리오 따라가시면 되고, 근데 좀 약간 택티컬하게 리밸런싱 하시거나 동적 자산 배분 하신 분들은 어쩌면 이것이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잘 감안해야 되는데, 어쨌든 주식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주 비중으로 거의 뭐 몰빵을 했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기술주의 모멘텀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금요일, 목요일 같은 급락장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추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기술주를 계속 들고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아까 베런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은행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기술주는 조정받고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면 기술주 일부를 은행이나 또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만한 에너지 관련된 주, 이런 주식으로 좀 분산할 필요가 있다.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큰 손들이 보듯이 명목 채권 비중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니까 일부를, 그러니까 명목 채권을 다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비중을 일부를 이제 물가 연동 채권으로 좀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금 ETF 같은 경우도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최근에 금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 유동성이 풀리는 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우상향할 수 있는 거죠. 실질금리가 뭐 마이너스인 상황이라면. 그 변동성 장세를 대비한 해칭 전략도 괜찮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연말에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확정 지을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을 확보하시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제 그 풋옵션을 좀 사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인버스를 좀 일부, 그러니까 완전 여기 투기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주식 비중에 요즘에 한 30% 혹은 절반 정도를 인버스 ETF를 통해서 좀 해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UVXY 같이 빅스 인덱스를 추정하면서 변동성 ETF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뭐 이거는 물론 이제 판단을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건 간에 오늘은 베런즈 난 기사와 블랙락에 있는 어떤 모델 포트폴리오 바탕으로 한번 이제 현재 상황의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